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 강의인 제3장 성정체성 또는 성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의 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는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삭막하고 또 재미없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에 친절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매우 높고 또 개인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춘기를 겪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춘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는가?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래들의 이야기나 두 번째 성인들의 영화, 또 세 번째 도색 필름 등에서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에 관련된 교육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성에 대한 다양한 생리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피임 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그 성이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사회의 위험적인 요소로 작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야동, 즉 야한 동영상을 본 노인을 소재로 한 시트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성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에는 성에 대한 고민이 최고로 달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일입니다. 막상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하기란 쉽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고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장소가 바로 성상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성적인 문제를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상담소에 전화 또는 면담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고민을 털어놓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지식과 또 성에 대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이 말 속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마음심과 날생,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가 바로 이 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심 또 날생이 두 가지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타고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또 인간의 마음이 합쳐져서 인간 전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에는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성, 우리가 잘 아는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규범 심리적 구조, 성생활과 연관되는
총체적인 의미의 성, sexua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성, 섹스란 무엇인가? 섹스라는 말은 라틴어 세쿠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영어의 섹션, 세코, 자르다, 나누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프랑스 뿌띠 로레트 사전에 보면 섹스는 남녀의 생식, 곧 성기와 그 차이를 의미하고 속욕을 뜻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대략적으로 6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색체 XXXY로 구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호르몬, 세 번째는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생산하는 기관, 네 번째는 내부 생식기, 다섯 번째는 외부 생식기, 여섯 번째는 2차 성징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섹스라는 용어는 인간의 성행위와 인격적 범주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19세기 이래에 섹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지배적인 의미는 양성 간의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관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이란 말의 이해가 문화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학적 성, 젠더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인 성별과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남성성, 여성성이란 성 구별은 생물학적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힘의 논리죠.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젠더는 원래 인간, 인류, 일반이라는 의미인 말을 1960년대에 여권주의, 페미니즘에서 태동하면서 그것을 뭘로 번역하게 되냐면 바로 성차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단지 대립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공통점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차이까지도 우리가 억압하고 그것을 또 통제하고 관련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성에 대한 왜곡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에 드러난 전통적인 성의 역할. 미셀 푸코는 성의 역할을 집, 가정을 뜻하는 그리스 헬라어죠. 오이코스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부는 각자의 오이코스에 의해서 필요와 관련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성질과 행동 형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충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자연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된 것으로 각자에게 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위치를 분담함으로써 적합하고 훌륭한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하나의 통상적인 관습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관습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성이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습을 절대화하여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가정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곡된 성 정체성. 사회가 반성 없이 요구해 길들여진
성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왠지 약해 보이고 뭐 손님이 오면 차를 접대하는 데 있어서 뭐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몇 가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첫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애정 관계를 갖는 것인데, 문제는 이성 사이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섹슈얼리즘입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생물학적 차원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바꿔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베스티즘입니다. 이성 복장증으로 자기와 반대되는 성별의 개인이 착용되는 의복을 입는 행위. 그래서 화장, 또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성별을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트랜스베스티토와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여장하는 남자가 곧 게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게이는 남녀 동성애 모두를 지칭하지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를 이렇게 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해주고 있고,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총칭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갖는 경우가 트랜스젠더다. 성전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이 된 어느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여성의 이야기 내용 중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환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 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말은 직설적으로 변했고 수식어 사용도 줄었다. 그 대신에 조금 낙관적으로 변했고, 고리를 그릴 때에는 많은 것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상상력도 몹시 줄어들었다라고 성전환한 한 여성의 고백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인가? 선천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동성애의 성향이 물리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후천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동성애 성향을 성장 과정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천적, 후천적 모두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평생 호르몬 투약을 해야 되고, 또 가족과의 기능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네 번째,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대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 성을 가르쳐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욕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처벌로 이해하였고, 성적인 쾌락의 체험을 하나의 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개념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 말하기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질서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란 뭐냐? 가정이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보았고, 그러면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사랑과 섹스의 사이.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이 다른 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섹스란 생물학적 충동이고 유기체 내부의 화학적 산물인 반면에
사랑은 개인들이 상상 속에서 창조한 감정적인 작품이다. 또 반면에 섹스는 유기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한 충동으로 본다면 사랑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부터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로 보았습니다. 롤로 메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설을 보면 자유로워진 성적 당사자들이 섹스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서 얻는 쾌락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설은 열정을 희생하고 성적 테크닉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비인간화를 동반하는 사랑에 대한 기계적인 태도만 생겨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역설은 신청교도주의라고 불리울 수 있다.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자가 섹스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했던 반면에 새로운 형태의 청교도주의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섹스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바로 전형적인 비인간화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강제성 또 매매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특별법이 강력하게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에 대한 매매춘 행위, 범죄, 폭력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이란 이 특별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두가 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단한 절제와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만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성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청년기는 육체적인 성장에 비해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가 정립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편향되거나 왜곡된 이해와 정보를 선별해내야 합니다. 나아가 바람직한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오해들 이 부분을 좀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3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